오늘은 이 소중한 모든 것과 함께 알아가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저 뒤에 포스터도 붙어 있지만 요즘에 꽤 화두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좀 어떤 식으로 엮여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 외에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한번 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중한 모든 것이라는 가게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거나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이런 때 뭐 이렇게 손을 드시거나 이렇게 하면 또 물어볼까봐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저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거는 사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라서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 거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개념이에요. 어디서나 존재하는 개념인데요. 제로라는 건 숫자 0이잖아요. 웨이스트는 쓰레기나 낭비를 뜻해요. 그래서 웨이스트가 제로로 된다 해서 이런 쓰레기와 낭비를 줄여나가는 생활 습관을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실천하는 사람들이 좀 맘 편히 올 수 있는 곳을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구월동에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안쪽에 공방 겸 해서 조그만하게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랑 지금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가게를 시작한 지가 3년 뒤에 지금이랑 약간 굉장히 많이 변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가게의 모습도 그렇지만 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공방을 할 때에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비누를 만드는 일을 했었어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직접 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자. 이게 바로 제로 웨이스트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소개하는 정도의 샵이었다면 지금은 제로 웨이스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쓰면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버리는 물건 중에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뭘 하는지를 알려주는 약간 복합 컨텐츠 상점 같은 그런 컨셉으로 또 가게를 조금 폭넓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스스로를 쓰레기 큐레이터라고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제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는 큐레이터를 뽑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오래된 유물이나 뭐 미술품이나 이런 거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알고는 싶은데 또 공부하기는 귀찮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이제 모아다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달을 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껏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했다든지 더러워서 피했다든지 관심이 없었다든지 하는 그런 쓰레기와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으로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일을 좀 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쓰레기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제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쓰레기 큐레이터가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 그렇지.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개념적으로 당연히 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귀찮아서 안 할 뿐 혹은 뭐 좀 어려워서 안 할 뿐이지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귀찮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됐을까라는 이야기를 묻는 게 저는 질문을 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답이 저 뒤에 있는 사진에 있습니다. 27kg, 욕심껏 잔뜩 이라는 그 말 안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쓰레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하다가 이제 지친다 싶을 때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로 네, 스토리를 짰어요. 네,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저는 쓰레기 얘기가 나오면 눈이 되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저한테만 굉장히 관심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럴 때 여행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쓰레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버리는 물건을 먼저 생각을 해요. 쓰레기는 내가 쓰고 다 버리는 물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쓸 데 없어진 물건, 혹은 내가 쓰다가 더러워진 물건, 그리고 이제 쓸모가 없어서 던져버린 물건, 이런 것들을 쓰레기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레기가 안 나오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모든 과정에서 다 쓰레기는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여기 이제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물건이 나한테 오는 과정을 지금 아이콘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물건이 생산되기 전에 재료인 상태부터 이 재료가 유통이 되기 위한 물건의 재료가 되기까지 그걸 잘라내고 다듬고 씻고 골라내고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상품의 재료가 되는 순간부터 쓰레기는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게 자라나는 순간부터 탄소도 배출하고요. 사실 탄소도 배출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다 똑같은 컨디션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컨디션이 나쁜 것들은 또 쓰레기가 되고요. 그래서 다행히 물건이 됐는데, 물건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하게 되죠. 포장을 하다가 또 불량품이 발견이 되면 그게 또 쓰레기가 되고요. 불량품이 이제 안 된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노동력이 값싼 나라에서 제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 나라까지 오는데 그런 탈 것들을 타고 또 다시 탄소 배출이나 이런 유통 관련된 쓰레기들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레기라 함은 그냥 물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손에 쥐고 있다가 버린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이 물건을 생산해낼 때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부터가 다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레기가 아닌 상품이 뭐 유통업체에 왔을 때 창고에 있다가 다시 뭐 백화점으로 갔다가 백화점에서 못 팔린 건 아울렛으로 갔다가 아울렛에서 못 팔린 건 또 다시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손에 왔다가 다시 얘네들은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쓰레기들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버려지는 게 옳은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일단 생산이 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거는. 그러면 소비자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버려야 이 쓰레기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방법을 소비자로서 찾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금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요 끝에 있는 준비를 해왔는데요. 재활용 쓰레기 말고요. 일단 일반 쓰레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 쓰레기가 가는 정상적인 방법은 소각장에 들어가서 태워진 다음에 얘가 재가 돼서 매립지로 가서 묻어지는 게, 이게 정상적이고 유일한 쓰레기 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이상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 게 소각장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루트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가 뭐냐 하고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려요, 혹은 바다 위에 쓰레기가 있어요, 뭐 바다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요,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정상적인 쓰레기 루트를 벗어난 B점 오염원이라는 거예요. 점 오염원은 예상된, 오염이 예상돼서 막을 수 있는 걸 점 오염원이라고 하면, 예상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막지 못한 오염은 B점 오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 오염원보다 B점 오염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태워서 매립지로 가는 것 또는 재활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소리가 조금 크게 날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는 송도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새벽 동안 우리가 배출해 놓은 일반 쓰레기 봉투를 다 모아가지고 아침부터 해서 여기 소각장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소각장 안으로 들어온 쓰레기들은 지금 이렇게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집게로 들어 올려졌다가 터트려지고 집게로 올려졌다가 터트려지고 이런 과정을 그냥 24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소각장은 총 몇 가지 그 구획으로 이제 그 몇 가지 공간으로 구획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간은 쓰레기를 반입하는 곳. 그 반입하는 곳에서부터는 그 안에 있는 공기는 소각장 안에서만 돌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들어온 게 더러운 게 들어오는 게 확실히 예상되어 있는 점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 공기가 바깥으로 갈 경우에는 어때요?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불만을 많이 하겠죠. 소각장에서 쓰레기 냄새가 와요. 그래서 난 소각장이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와 함께 공기는 항상 빨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이 빨아들여진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공기는 어떻게 들어가냐? 어디로 가냐? 이 지금 집게로 들고 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완전 꾸깃꾸깃해서 빵빵하게 넣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풀어 헤치는 과정이에요. 이걸 풀어 헤쳐서 불에 타기 좋게 나풀나풀 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젖어 있는 것들은 조금 말리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균일화가 되면 이제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태워지는데 탈 때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공기가 다시 소각장으로 가서 타면서 그 냄새가 없어진 상태로 이제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 때 나오는 또 오염원들이 예상이 되겠죠. 소각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없애는 필터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각장에 가면 그 견학을 가면 듣는 이야기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각장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고 쓰레기를 태우면 굉장히 나쁜 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소각장 옆에 살기 싫고 내 집 옆에 소각장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들이 같이 우리가 생산한 쓰레기들이랑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를 계속 버리고 있는데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곳은 싫어해요. 그것 때문에도 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를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과 연관된 그 각 지방에서는요, 쓰레기를 발생시킨 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쓰레기 발생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각 지역들은 자기네 자치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들을 알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인천 사람들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다른 도시에 있는 소각장으로 보내지 못해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소각장 어디가 있을까? 두 곳이 있어요. 송도 소각장과 청라 소각장. 다 신도시들이죠. 원래 구도심에는 못 세운 거예요. 다 싫어해서. 대신에 신도시에 세우면서 우리가 여기저기는 어떻게 안전하게 해줄게, 여기저기에 이제 공원도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도시를 구획하면서 소각장을 만든 거죠. 그런데 송도 소각장이나 청라 소각장이나 24시간 동안 3교대 또는 4교대로 계속 굴러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집게도요 24시간 동안 계속 쥐었다 폈다 하고요. 그리고 그 소각장 안에 있는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태울 수 있는 양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최대 양이 송도 소각장은 400, 청라 소각장은 380톤 정도예요. 그러면 하루에 인천에서 발생된 쓰레기들이 최대로 탈 수 있는 톤 수는 780톤인 거죠. 그러면 780톤이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인천 안에서 버린 쓰레기들은 제대로 된 루트를 타고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천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 양이 1,100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워지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생기겠죠. 그 양이 300톤 정도예요. 매일매일 300톤 정도가 쓰레기가 타질 못해요. 그럼 이 타지 못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역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 안에서 소각장 말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죠? 매립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립지에 가서 그냥 우리가 버린 쓰레기 봉투 그대로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쓸 수가 없겠죠. 그 땅은 지금 당장 쓸 수가 없어요. 쓰레기가 썩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가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것들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썩을 수 있는 쓰레기가 많은지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많은지 보면은 썩지 않는 쓰레기도 훨씬 많죠. 그럼 그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타서라도 부피가 줄어서 매립이 돼야 매립지가 커지지 않을 텐데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엄청 많은 일반 쓰레기가 태워지지도 않고 그냥 그 봉투 그대로 300톤씩 묻힌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인천 사람들한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역은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수도권은 그렇게 처리를 못해요. 수도권은 워낙 더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살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 그 경기도권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모아서 인천시랑 같이 합해가지고 땅을 산 게 수도권 매립지 그 부지예요. 원래는 거기가 김포 땅이었대요. 김포 땅이었는데 인천광역시랑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뭐 이런 이쪽에서 돈을 같이 보태가지고 같이 여기다가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자 한 게 수도권 매립지란 말이에요. 그럼 수도권 매립지에는 인천에서 발생된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발생된 쓰레기들이 오는 땅이라는 건데 수도권에서도 송도나 청라처럼 소각장들이 있어요. 그럼 이 소각장들에서 타거나 타지 못한 쓰레기들이 다 매립지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00톤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그냥 생각을 해봐도 확실히 많아요. 많아서 얘네들이 계속 차곡차곡 인천 땅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립지는 1매립지 종료됐고요. 2매립지 종료됐고요. 지금 3매립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4매립지 부지까지는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3매립지 부지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5매립지, 6매립지 계속 매립지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 중에 인천 사람들이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이런 쓰레기 과다로 인한 살 곳이 없어지는 땅 좁아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후변화 이야기랑 쓰레기 얘기랑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기후변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지구 안에 있는 공기 속에 탄소 혹은 메탄 이런 공기가 더워질 수 있게 하는 그 기체가 많아지면서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기후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해지지 못해서 겪는 변화가 위험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그 탄소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생산과 소비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와 내용이에요. 저는 되게 그 용어나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제까지 쓰레기와 관련된 용어 중에 사람들이 조금 잘못 쓰고 있었던 용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분리해서 수거를 해간다라는 이미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분리수거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분리배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배출을 할 때 분리해서 배출해야 된다. 이게 용어의 차이인데요. 그것들 중에 또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가 잘못 쓰고 있었던 용어 자체가 저는 지구온난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난화는 우리나라 말로 따뜻하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거든요. 그러면 따뜻하다는 사실 나쁜 의미 막 이렇게 급한 거 아니면 정말 위험하다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굉장히 좀 포근하고 괜찮은 수준의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단어예요.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부터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람들한테 왠지 겁을 좀 많이 주기 싫어서 그런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7월 13일에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예요. 다큐 인사이드에서 지구온난화 아니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용어를 끓는 바다라고 쓴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이제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어서 여기서는 따로 셀렉은 안 할 건데 이 끓는 바다
혹은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지구가열이라는 표현을 더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끓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이걸 식혀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더 주기 위해서 이런 용어가 바뀌었는데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이거는 그 태풍, 이번에 온 태풍이 뭐였죠? 네. 그 태풍이 온다고 그 댐에서 방류하는 사진을 이제 기사에서 발췌한 사진이거든요. 이제 이게 저는 요즘 기후학자들은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진이기도 해요. 보면 우리가 알던 땅은 이제 곧 물길이 되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우리 동네는 물이 차오르고, 이거는 뭐 비단 우리가 이렇게 개념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작년 미추홀구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죠. 네. 그리고 우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후 위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구가 흘린 눈물의 경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끓는 지구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우기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예를 들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태워가지고 지구가 많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져서 바다가 수증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증기가 조금 더 뜨면 이제 비가 내릴 수 있는 구름이 되는 건데, 대기에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해요. 이게 계속 차곡차곡 겹쳐서 이게 강물이 됐을 때 이게 더 이상 흐르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지면 갑자기 강이 비처럼 내리는 거죠. 폭우로. 그게 이제 기후 위기인데, 저는 어제도 그걸 겪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한 2년 만에 휴가를 갔거든요. 네, 열심히 이제 가게 운영이랑 하다가 휴가를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이번 토, 일, 월, 화 해서 쉬는 날이 겹쳐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산에 다녀왔어요. 군산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저는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옆에 있는 짝꿍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운전을. 그래서 내가 하겠다, 고속도로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쭉 가는데 갑자기 비가 똑똑똑 내리는 거여서 방금 뒤까지는 비가 안 내렸는데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네. 아, 윗지방에서는 비가 조금씩 내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정말 1, 2초도 안 돼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쨌든 달리긴 해야 되잖아요. 속도 줄이면서 달리기는 하는데 한 5초 있으니까 갑자기 햇빛이 막 나요. 이게 뭐 인도네시아 발리나 아니면 그런 열대성 기후 지방에서 나오는 그 스콜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타났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열대기후가 됐다 이게 아니라 정말 대기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제가 그 강이 무거워졌을 때 거기를 지난 것 뿐인 거죠. 되게 기후 위기라는 거를 뭐 영상 혹은 뭐 북극 영상 따고 이게 아니라 직접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린 게 지금 굉장히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 우리가 그걸 느끼고 좀 변화를 빨리 가져져야 이 시기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요거는 그 태풍 흰남노 때문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강남 일대가 욕조처럼 물이 받아져서 잠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수해를 입은 지역도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후 난민이 된 서울 사람들도 많은 거죠. 요즘 새로운 용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기후 난민. 네, 전쟁에서의 난민보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전쟁 난민이나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생긴 그 난민들보다 기후 때문에 원래 살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나오는 기후 난민들의 숫자가 4배는 더 많아요. 네, 그 잔인함이 인간이 만든 폭력적인 잔인함으로써 나온 난민이 더 이렇게 집중돼서 그렇지, 사실은 간접적으로 인간이 만든 전쟁, 기후 전쟁으로 인해서 나온 기후 난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 되게 깜짝 놀랐죠. 근데 이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제가 근데 혹시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태풍이에요. 기후변화와 이런 쓰레기 문제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태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태풍이 뜨거운 지방에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이렇게 힘이 세져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뜨거운 지방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태풍이 이제 그 새를 몰아서 가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힘이 약해져서 없어지는 그런 그 기후거든요. 그런 날씨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 그러죠? 네,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서늘한 태풍이 힘을 잃는 그런 기온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뭐 그 지형적인 그 입지 때문에 일본에서 앞에서 조금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대만에서 조금 막아준다든지 이런 지형적인 특성도 저희가 조금 이득을 봤었죠. 그런데 이런 지형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흰남노 같은 강력한 태풍이 많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도 이제 태풍이 힘을 잃지 않는 뜨거운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또 흰남노가 뭐냐면 이게 경도 있잖아요. 이게 위도고 이게 경도인가요? 이게 위도고 이게 경도인가요? 이게 적도에서 가까운 순으로 해서 적도에서 가까운 순에서 원래는 20도 이하, 적도에서 가까운 요 정도에서만 태풍이 생성이 되고 올라오면서 태풍이 없어졌는데 이 위치 위에서 나온 첫 번째 태풍이 흰남노였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조금 더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서 더 가까운 데서 생겨나고 우리나라로 와서도 그 힘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강력한 태풍을 더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우리가 기후 난민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세금을 우리 복지가 아니라 기후 대비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얻는 것보다는 뭔가 뺏기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 되는 거죠. 네. 그게 기후에서도 이게 다 이렇게 결부가 돼요. 네. 그래서 이 태풍이 정말 무서운 게 올해 태풍 굉장히 일찍 왔잖아요. 앞으로 몇 개가 더 올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고 너무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강에서 그러니까 한강에서 욕조처럼 물이 받쳐진 이유 중에 하나가 기록적인 폭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리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이제까지는 없었으니까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대비를 했어도 어쩔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이게 비가 오면요. 세상이 되게 깨끗해지거든요. 미세먼지도 씻겨나가, 뭐 건물에 있었던 무슨 먼지들도 씻겨나. 그래서 그냥 비가 온 다음 날에 뭔가 쾌청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씻겨나간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제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강과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빗물바지 문제가 굉장히 이번 집중호우 때 도로변에 있는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빗물바지 상태에 따라 침수 피해 정도가 달랐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 요현동 일대 도로입니다.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자 1시간도 채 안 돼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인 등 주민들이 앞다투어 빗물바지 주변 쓰레기를 걷어내면서 도로에 가득 찬 빗물은 점점 빠져나갔고 큰 침수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영웅이 된 분도 나타났어요. 엄청 약간 마동석 같이 생기신 분이 빗물바지를 막 손으로 다 이게 빼가지고 거기에 있는 침수 피해를 막으려고 막 노력했던 것도 요즘엔 SNS에 막 뜨고 되게 유명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추홀구에서도 있었고 남동구에서도 있었고 인천 곳곳에서도 나타났던 건데 이렇게 빗물바지의 가장 1등 공신, 이 빗물바지를 막은 가장 1등 공신이 뭘까요? 담배꽁초겠죠. 이 담배꽁초 우리들이 버렸을 때 굉장히 작아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담배꽁초들이 생각보다 엄청 강력하게 우리 생활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후 변화 혹은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플로깅이라는 활동인데 이게 이제 길 위에 쓰레기를 줍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내가 버리지 않은 것들을 내가 줍고 다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는 남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줍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플로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담배 꽁초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면 플로깅을 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줍는 게 또 담배 꽁초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건 기호식품이잖아요. 기호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발생한 사람이 쓰레기를 알아서 처리하자라는 기조로 봤을 때는 담배 꽁초를 길에다 버리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담배를 살 때 내가 버렸든 내가 버리지 않았든 담배 꽁초를 20개를 반납을 해야 담배를 살 수 있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서는 담배를 버리지만 담배를 정말 피고 싶어서 사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담배 꽁초를 주워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참 생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뭐 담배를 피지 마라 뭐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담배를 피지 않게 혹은 담배 꽁초가 길거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냥 생각해 본 결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강력 범죄로 취급을 해서 강력 처벌을 하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정서상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상 남한테 패기치는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하니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건 담배 꽁초가 이제 길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을 때 우리 생활에 이런 간접적인 피해도 주지만 또 다른 간접적인 피해, 이렇게 길에 버려진 쓰레기들, 이 길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우리 삶에 간접적인 또 어떤 피해를 주냐 하면 얘네들이 이제 빗물바지를 통해서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수구를 통해서 한 번씩 걸러져요. 그 하수 처리장 가서 또 한 번 걸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못한 쓰레기들은 강물을 통해서 방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하수 처리장에서 적절히 미생물 처리하고 오염수 처리하고 이급수가 되면 그 물고기들이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이급수는 강물로 흘려보내는데 그 강물로 흘려보낼 때도 얘네들이 이제 같이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담배 꽁초 혹은 그에 준하는 작은 플라스틱들의 수가 1억 개가 넘는다고요. 한 달에. 그래서 그 1억 개가 넘는 플라스틱, 조그마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우리 삶에 어떤 거를 끼치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플라스틱은 가라앉는 플라스틱이 있고 뜨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런데 담배 꽁초 및 그 가벼운 버려질 수 있는 플라스틱들은 거의 이게 뜨는 게 많다고 해요. 그럼 뜨면 파도 위에 계속 떠다니겠죠. 떠다니면 얘네들이 또 햇빛에 엄청 쪼개집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면 더 잘 쪼개지겠죠. 잘게 쪼개지면 결국에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새우가 먹고 그 새우를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먹고 그 더 큰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먹고 그래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정도까지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생선을 싫어하니까 괜찮아 라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소금을 안 먹진 않잖아요. 네, 소금에 다 묻어나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피해, 전 지구적인 피해가 뭐가 있냐면 이 플라스틱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GPGP라는 섬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냥 세계 지도에 등록이 됐어요. 이 떠다니는 섬이. 해류를 통해서 계속 뭉쳐져가지고 이게 여의도의 16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했나? 아무튼 엄청 큰 쓰레기 섬이 됐어요. 이 쓰레기 섬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잘 없애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하는 의미로 이런 그 환경단체에서 그 국제환경단체에서 얘를 아예 지리학적으로 떠다니는 섬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섬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섬 아래쪽은 이제 완전 사막화를 시키는 거예요. 햇빛이 투과되지 않으니까 플랑크톤이 살기가 어렵고 플랑크톤이 살기 어려우니까 걔네들 잡아먹는 게 어렵고 이 잡아먹는 것들이 얘네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아래로 가는데 해조류가 안 자라고 자기가 숨을 곳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사막화가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먹던 다른 어종들이 또 멸종하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 생물의 멸종이라는 것도 쓰레기로 인해서 또 나오는 거죠. 이 쓰레기들은 뭐 동물이 버린 쓰레기들이 아닌 거예요. 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 때문에 얘네들이 멸종되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다 이렇게 그 먹이사슬처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게 이제 우리 쪽까지 오면 우리가 지금 먹지 못하는 생선이 뭐가 있죠?
명태를 이제 먹지 못하겠죠. 국산 명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곳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나비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못 먹는 것들, 옛날에는 먹었었는데 이제 없어지는 것들, 옛날에는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는 못 먹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쓰레기 얘기하다가 이렇게 좀 생태까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버려진 쓰레기들에 관련된 얘기였고,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볼게요. 그 쓰레기들, 이제 지금 이 전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는 쓰레기를 제대로 버려야 되는데 제대로 버려지지도 않고 있고, 제대로 버려도 양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각장이 이 얘기는 하고 여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쓰레기를 처리를 할 때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매립지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천에서 발생된 쓰레기들이 인천 안에 있는 소각장에서 제대로 처리가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남은 300톤의 쓰레기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매립지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2035년이 되면 직 매립이 금지가 돼요. 직 매립이 금지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타지 않은 쓰레기들은 매립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쓰레기 봉투 값이 폭등할 거예요. 쓰레기 봉투, 쓰레기 버리는 값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 값이 그대로여도 뭐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아파트 관리비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세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안 되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이 남는 직매립이 불가능해졌을 때 직매립을 이렇게 매립이 안 돼서 남는 일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이게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남는 쓰레기를 안 만드는 방법이에요. 쓰레기를 줄여가지고 지금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을 만큼만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거.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엄청 쉬운 방법이에요. 소각장을 하나 더 만들면 돼요. 400톤짜리.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발생시키는 쓰레기 정도는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각장은 다 반대를 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소각장,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쓰레기 줄이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쓰레기를 줄일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또 이 지역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소각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소각장 견학도 시키고, 뭐 하남시에 있는 소각장은 진짜 잘 해놨어요. 막 그 무슨 이렇게 엄청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진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수도권 매립지나 이런 청라 소각장 이제 청라 사업소 앞쪽이나 뭐 송도 사업소 쪽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논일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뭐 야생화 단지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쓰레기를 처리할 때 안전하고 더 좋은 곳을 만들어 가는구나라고 느끼게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안심을 해. 그래서 오케이, 소각장 지어 이렇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려는 생각을 안 할 텐데, 이게 제 딜레마예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사람들이 소각장을 반대를 하고 쓰레기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더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 같아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이제 재활용 쓰레기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네. 하나 질문. 네네. 태영이랑 제가 나눴잖아요. 네. 제 양도 엄청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쟤는 매립지에 묻어요. 근데 대신에 매립지에 묻는 그 부피 자체가 그냥 일반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보다는 1000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쓰레기들을 1000번 정도는 더 버릴 수 있는 그런 땅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쓰레기보다 이게 부피를 줄이는 쓰레기 처리 방법이 지금 더 현실적이다라고 해서 소각하고 매립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결부해서 사람들이 또 조금 더 이제 생산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소비자 입장인데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은 물건 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꾸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한 게 생분해 제품을 만들어요. 잘 썩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내 거를 여러 번 써도 얘네들이 생분해 돼서 매립지에 또 다시 심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매립지가 조금씩 이제 더 빨리 이게 썩으면은 부피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립지를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생분해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업들
생산자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좀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소각장 갔다가 매립지로 가는 거 말고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을. 보면은 여기 재활용 선별장 가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다 기계가 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손으로 해요. 다는 아니지만 수선별이 필요해요. 꼭. 이 기계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로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수선별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그 송도에 있는 선별장이고요. 바로 그 소각장 옆쪽에 선별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곳을 동시에 견학을 하루에 했는데 되게 놀랬던 점이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점 오염원들이 들어온다고. 이미 얘네들은 더러울 거야. 얘네들은 냄새가 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예상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압 시설이 처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만 들어오고 안쪽에 있는 냄새가 바깥으로 퍼지지 않게 해서 혐오 시설이 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다 예상을 해놓고 건설을 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소각장 갔을 땐 냄새가 안 났어요. 소각장 근처에서도 냄새가 안 나요. 주차장에서 내려도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은 어떤 것들이 원래 들어와야 되냐면 자원이 되는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 재활용 선별장이에요. 재활용이잖아요. 내가 자원을 내놓으면 자원 선별을 한다 해서 자원 선별장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자원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오픈되어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리면서부터 냄새가 나요. 여기가 소각장인가 싶을 정도로 쓰레기가 엄청 모여있는 냄새가 나요. 여기에서 그 견학을 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인터뷰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은 자부심이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세요. 지금 여기 이 여성분은 여기 자원선별장이 생겨날 때 지금 5년 전쯤, 6년 전쯤 생겨났는데 그때부터 그냥 쭉 일하시는 분인데 이제 발을 못 빼시겠대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네. 그리고 여기서는 둘 중 하나래요. 한 번 들어와서 이렇게 장기 근속을 하든지 아니면 한 달 만에 도망가든지.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을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사람 손으로 한 번 더 거쳐야 되고 사람 손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히 받아야 되는 그 고통과 수당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분리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수거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파트에서 분리배출된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되게 사람이 너무 간사한 게 뭐냐면요. CCTV가 있으면 잘해요. 근데 CCTV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해요. 그게 여기에서도 드러나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은 지자체에서 모은 쓰레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뭐 빌라 혹은 뭐 원룸 아니면 개인주택들이 모여있는 곳들, 그러니까 분리수거 아니면 분리배출 시스템이 제대로 정확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뭐 거기서 한 번 더 걸려서 관리해주는 곳이 없었던 곳에서 얘네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용역사에서도 거부하는 재활용 자원들이 나옵니다. 저희 가게가 구월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구월동 그 로데오 거리 뒤쪽에 있어요. 그 뒤쪽에 원룸이나 빌라들이 많이 있는 그 골목에 있는데 제가 원래는 아파트촌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옮겨온 거예요. 이전을 한 거죠. 너무 괴로웠어요. 출근하기가. 처음에 출근할 때는 아파트 쪽 출근할 때는 길이 깨끗한데 담배꽁초가 있네 하면 담배꽁초 몇 개 줍고 말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근데 여기는 막 숨이 턱턱 막혀요.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책임감 없이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를테면 또 담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담배 얘기할 때는 이쪽을 보겠습니다. 담배를 요새는 담배 꽁초가 연초를 피시는 분이 있지만 또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전자담배는 집안에서 피우나 봐요. 그래서 집안에서 피우고 페트병에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트병을 플라스틱에다가 버려요. 그래서 담배 꽁초가 꽉 찬 페트병이 한 8개가 한꺼번에 나와 있어. 얼마나 많이 피시고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같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버려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어떤 거냐면 음식물 쓰레기, 배달 쓰레기, 뭐 이런 쓰레기들을 그래 이거 다 따로따로 배출하면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냥 한 번에 뭉쳐서 내놔요. 그것도 종량제 봉투도 아니고 정말 그냥 내가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에서 세금을 써서 이걸 처리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그럼 그분이 녹색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제대로 버리지 않은 쓰레기들은 그 녹색 봉투 안에 일반 쓰레기처럼 모아서 그냥 공공 쓰레기로 묶어놓고 사람들이 가져가게 해요. 그럼 결국에는 분리배출 쓰레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소각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되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전했을 때는 제가 그거를 다 빼서 시간을 내가지고 제대로 분리배출해서 내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타겟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 가게 앞에 있는 연립 빌라만큼은 내가 바꿔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강요를 해봤자 안 되니까 이게 바람이 세게 불으면 사람들이 더 여미잖아요. 이게 햇빛 정책을 펼치자.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이 사람도 그걸 언젠가는 알아서 자기 스스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햇빛 정책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막 했는데 안 돼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회초리밖에 없다 해서 그냥 신고했어요. 불법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동형 CCTV가 딱 세워지게 되니까 바로 바뀌어요. 그렇게 쉬운 걸 제가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그랬나 싶을 정도. 정말 그냥 바뀌어요. 지켜보는 눈이 있으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변하고 우리 스스로가 지켜보는 눈만 돼도 이 주변은 좀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거를 제가 스스로 여기 가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무지막지하더라고요. 너무 무지막지한 쓰레기들이 많았어요. 이건 이제 자원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나왔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있는 자원선별장인데요. 아까 그 자원선별장은 플라스틱들이 많이 모이는 자원선별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는 스티로폼만 모으는 자원선별장인 거예요. 수원에 있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 날 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한 2박 3일이면 모이는. 특히나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코로나 시대 때 어때요?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전하려면 못 만나니까 생일 때 소고기 보내고 뭐 어디 생신 때 무슨 과일 보내고 하면서 음식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사람 취향을 타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명절 혹은 감사 인사 뭐 생신 축하 인사할 때 이런 것들 많이 보내. 뭐 오징어를 보낸다든지 막 해드시라고 막. 그냥 이게 되게 많이. 근데 이것도 제대로 잘 처리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가까이 보면 하얀색만 보이지 않죠. 뭐가 있죠? 테이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테이프를 다 뜯어서 버려야 되는 게 맞는 방법인 거예요. 이건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이렇게 안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하나하나 뜯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 자원선별장에 몇 분이나 일을 하시겠어요? 20분 안쪽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송도 자원선별장도 26분이 하루에 400톤 넘는 재활용 양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한순간 우리가 나 오늘 택배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비닐 이거 뜯을 힘도 없어 그냥 갈라가지고 펼쳐가지고 놓기만 하면 누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대로 0.5호mon보다 P.5호mon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우리 주변의 쓰레기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런 그 오염원들을 없애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게 되는 게 이제 제로 웨이스트로 길에 접어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하면서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와놓고는 아직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죠. 여기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쓰레기 문제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견학하고 알게 되면서 그래서 만든 가게가 제로웨이스트 샵이고요.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총 이제 나누게 되면 한 이런 4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포장 가게라고 해서 우리가 소비할 때 어쩔 수 없이 포장이 돼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포장 없이 나오는 물건들을 찾아서 진열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 차이가 어떻든 일단 나는 포장
사실상 없는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제로 웨이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물건을 쓰고 싶어도 그걸 싸고 있는 물건의 포장 때문에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포장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원 순환 코너라고 해서 아까 그 자원 선별장에서 하는 일을 저희 쪽에서 한 번 더 걸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모으고 자원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자원 순환 가게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에서는 제가 어떤 것들을 자원 순환하고 있는지 그 목록을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버리면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재사용처를 찾아서 모아서 가져다 드린다든지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 곳으로 돌려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열린 작업실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비누만 뜨는 일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그 비누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거나 같이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내가 실질적으로 집에서 쓰는 물건들을 직접 자급자족해서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거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떤 걸 시작했냐면 업사이클을 시작을 했어요. 이 업사이클은 리사이클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리사이클은 그 물질의 특성을 다시 그 물질을 만드는 데 쓴다고 하면, 업사이클은 그렇게 하되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로 업사이클이라고 해요. 좀 더 다른 용도의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든다 하는 그런 업사이클 작업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가게를 통해서 혹은 다른 데서 이게 소스를 얻어서 우리 가게로 이렇게 오신 분들을 모아서 환경 캠페인도 합니다. 이 분들은 이제 조금씩은 환경의 감수성이 예민해지신 분들인 거예요. 환경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이 환경 감수성이 예민해지신 분들은 조금만 소스만 들여도 엄청 실천이 쉬워지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실천할 수 있어 라는 실천형 활동가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같이 뭔가를 해보는 역할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자원순환 코너 같은 경우에는 상시수거품하고 잠시수거품이 있어요. 상시수거는 뭐 병뚜껑, 아이스팩, 우유팩, 종이 쇼핑백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것들 모아서 어디다 쓰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디다 쓰냐면 종이 쇼핑백 같은 경우에는 큰 거 작은 거 나눠서, 큰 거 같은 경우는 세탁소 가져다 드리고요. 작은 거는 편의점 가져다 드려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쓰고 있는 비닐봉지를 조금 덜 쓰도록 그 주변에 있는, 저희 주변에 있는 상권에 계신 분들을 설득을 해서 거기서 재사용처를 이제 정해서 하고 있고요. 종이 쇼핑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의미 있던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편의점이 사장님이 저랑 풍짝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비닐봉지 여기서도, 그때는 판매했을 때예요. 판매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모아서 가져다 드리면 손님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편의점 물건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컴플레인 되게 많이 듣는 곳이기 때문에 좀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더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게 종이 쇼핑백 갖고 와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종이 쇼핑백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져다 드리는데도 항상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자원순환을 이걸 거점으로 하시게 된 되게 좋은 계기인 거죠. 근데 이게 저한테 의미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이걸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의문의 전화가 하나 옵니다. 저는 제 그거는 밝힐 수 없고요. 제 소속가 위치는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이런 제보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겉보기에는 친환경적이지만 알고 보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해요. 이걸 어디다가 제보하면 알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 1년 동안 사장님이 이 편의점에다가 이렇게 자원순환 하는 거를 보면서, 왜냐면 저기다 저희 가게 이름 써놨거든요. 보면서 사장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 통해서 하고 싶어서 이런 제보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다른 분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그분한테 안각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와드렸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게 잘 해결이 됐다. 이런 되게 이게 꾸준히 하니까 또 이렇게도 이어지는구나를 알았던 되게 그런 좀 의미 있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세탁소 옷걸이. 예. 제가 가져다 드리는 세탁소가 바뀌었어요. 여기 사장님 바뀌어버려가지고 안 받는다고 하셔서 다른 세탁소를 찾아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일단은 저희 남편 양복을 맡기면서 이제 난 손님이니까 나한테는 별말 못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 근데 옷걸이 요거 저희 집에 많이 모아놨는데 깨끗한 거 가져다 드리면 받아주시나 하니까 받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시 수거로 이제 그 깨끗한 철 옷걸이도 이제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상시 수거품이나 잠시 수거품은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요청이 와도 모아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도 또 다시 추가를 해서 또 모으기도 하고요. 여기서 빠졌던 게 뭐냐면 그 폐 건전지. 그러니까 저희가 모았었는데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주민센터에서 모으는 것들을 많이 아시게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가셔서 그 새 건전지로 리워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주민센터 가시도록 안내해드리면서 이렇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행복해진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좀 약간 여유로워졌을 때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저는 이거는 다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우리 집 자체가 내가 있기에 되게 편하고 내가 있기에 내가 나를 아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게 되게 안전하다고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CF를 봤을 때 되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도 걸리는 거 없이. 여기에서 제가 찾은 친환경적인 활동은 약 1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몇 가지 정도 보이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이게 이케아라는 브랜드의 그 광고인데요. 이케아는 참고로 스웨덴 그 가구 업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광명이나 고양시에 있으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가면 또 오늘 제가 짚어드린 거 보고 나서 나중에 이케아에 가시면 또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실 건데 일단은 한 번 더 몇 가지 정도 보이는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까지가 5가지 정도예요. 네, 여기까지가 5가지 정도입니다. 응원해요. 당신의 작은 실천. 내가 아끼는지, 나를 아끼는지. 자, 이제 여기서 못 찾았을 법만 한 것들만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대나무 자체가 기후 위기나 환경이나 이제 이런 친환경에 왜 가치가 있는 재료인가 함은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그 방수성이 높은 나무여서 친환경 소재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칫솔이나 대나무 가구들을 사용을 하죠. 플라스틱 제품 대신에 대나무를 이제 사용하시는 것도 친환경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제로 웨이스트랑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제로 웨이스트는 5R이라고 해서 이 5가지 R만 지키면 제로 웨이스트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것들 중에 리퓨즈, 리유즈, 뭐 거절한다, 다시 쓴다, 재활용한다, 리사이클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rot이라는 건데요. 썩힌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매립지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썩는 쓰레기를 많이 써야지 그나마 지구에 쌓이는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 개념이 이제 이렇게 나무 제품이나 아니면 밀집 제품이나 조명도 보시면 마로 되어 있는 조명 쓰는 거 혹시 뭐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못 찾았을 법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리배출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 보신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업사이클 한다라는 그 개념도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가방 꺼내 갈 때 내가 밖에서 쓸 수 있는 비닐을 줄인다는 의미로 장바구니 챙기면서 거기에 물병을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밖에서 생수를 사 먹지 않고 내 물병을 가지고 다닌다.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는 좀 재미있고 위트 있는 숨바꼭질 하는 것 같은 그런 CF여서 하나 보여드렸고, 이 이외에 못 찾으신 것들은 다시 이케아 광고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서 한 번 더 보시면서 되새기시는 걸로. 근데 요거랑 약간 상반된 이거는 비친환경적인 거를 찾아보는 CF예요. 요거는 딱 대놓고 완전 친환경을 이게 이렇게 친환경을 타겟팅한 CF거든요. 근데 이 친환경만 나오는 이 CF에서 어떤 게 비친환경적인 건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응? 상무님 요즘 별명 뭔지 알아? 응? 용기맨. 사장님한테 대수롭구나. 아니, 뭐 닦는 용기들 종류를 엄청 들고 다녀. 그래서 여기 담아주세요. 용기맨. 사회적 책임 뭐 그런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에이, 불편해도 해야지. 혹시 찾으셨어요? 종이컵이요. 종이컵, 맞아요. 종이컵 항상 잘 발견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혼자 타는 대형차요. 혼자 타는 대형차 맞습니다. 이게 가장 욕을 먹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전기차도 아니고 같이 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내연기관 차를 타면서 불편해도 친환경을 실천하는 그 상무님의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강조한 건데 단어의 선택이 너무 거슬렸어요. 저는 왜 친환경을 불편한 걸로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을까? 에이, 불편해도 해야지. 그런 거면 친환경은 불편하다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문매를 많이 맞았던 CF예요. 이게 일상 속에서 용기를 생활에 하자. 그래서 상무님이 그렇게 성공을 한 상무님도 성공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친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거를 내포한 좋은 의미의 CF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또 속칭 저 환경쟁이들 또 꼬투리 잡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건 꼬투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할 거 좀 제대로 만들지. 차라리 맨 마지막에 성공에 관할 때 같이 타고 가, 내 거 타고 가는데 이런 거라도 한번 넣어줬으면, 그러면 와, 상무님은 저 좋은 차를 그 사람들이랑 같이 카풀도 하고 용기 내는 것도 되게 퍼뜨리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마무리가 좀 아쉬운 CF였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CF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저 쓰레기 큐레이터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럼 이렇게 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됐냐.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쓰레기 얘기 쫙 하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저를 소개를 할 때 쓰는 표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저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만, 제 주변도 아니고 저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저의 직업은 간호사인데, 간호사로 병원에 있으면서도 막 다 나이팅게일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병원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거를 클리어하고 와야 되는지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가면 이제 인계장을 보면서 오늘 뭐 해야 되고 할 일을 쫙 적어요. 그 사람 옆에 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일만 신경을 굉장히 쓰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클리어되고 딱 집에 오면 이거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저 살 것만 해요.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나 타고 싶은 거 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간호사를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선택을 한 게 오래 여행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우연치 않게 선택한 거긴 한데 간호사를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간호사 주변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말린단 말이에요. 전
저는 좀 특이하게 말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예 애초에 들어갔을 때부터 너무 전 왜 그랬는지 몰라 맹랑하게 선생님 저는 간호사 3년 하고 그만둘 거예요. 대신에 3년 하고 있을 동안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 선생님들도 그래 너는 간호사만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빨리 간호사 그만두고 딴 거 해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저는 되게 축복받은 간호사였는데 이제 그만둘 때 좀 그래도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학을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유학의 길을 준비를 해요. 사실 유학 갈 생각도 많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뉴질랜드를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보니까 이제 언어가 돼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학원을 다니겠죠? 어학원을 들어갔는데 그 나이가 제가 30이에요. 30 딱 됐을 때 어학원 들어갔는데 막 옆에 앉은 애가 16살 대만 애, 18살짜리 중국 애, 막 되게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같은 반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뭐 영어를 못하고 잘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제 영어 수준이 같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놨는데 유학 오는 애들이 되게 어렸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제를 주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30까지 살았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나 그 얘기에 대한 주제나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대 차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래서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꼰대다 비꼰대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더 확장해서 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영어를 바르게 말하는 연습을 할 뿐이지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걸 안 순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유학이. 언어만 배우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여행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거기 끊고 가장 싼 티켓을 끄는 게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제일 싼 티켓이. 그래서 저한테는 그 해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12월 25일 날 비행기를 탔어요. 그날을 잘 즐기고 탔단 말이에요. 뉴질랜드에서 그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탔는데 아르헨티나 내리니까 다시 크리스마스가 시작돼요. 네, 그 해가 정말 저한테 가장 긴 크리스마스였던 그런 게 있는데 그때부터 한 1년 반 정도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배낭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의 확장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되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 연습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바뀌는 경험을 했고요. 돌아와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엄청 수다쟁이인데 수다쟁이가 경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퍼뜨리고 이거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퍼뜨릴까 중에 골랐던 게 제로 웨이스트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샵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께 만나게 되는 이런 강의도 좀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제일 저한테 임팩트 있었던 경험 하나만 공유를 할게요. 아까 그 뒤에 그 27kg 욕심껏 잔뜩이라는 단어 생각나시나요? 이제 제가 뉴질랜드에서 아르헨티나로 갔을 때 맸던 배낭의 무게가 27kg예요. 네. 보통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군대에서 군장을 매면 완전 군장을 하면 30kg에서 35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자니까 27kg가 남자분한테 그 정도의 무게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배낭을 메고 무리했던 것 때문에 지금도 오래 서 있다 보면 왼쪽 무릎이 조금 아파요. 이건 저희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무게가 어떤 무게였냐면 완전히 허영의 무게였습니다. 허영의 무게. 왜 제가 아르헨티나로 갔을 때 아르헨티나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브라질도 있고 뭐 칠레도 있고 볼리비아도 있고 페루도 있고 우루과이도 있고 막 거기는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 난 브라질에 가서 이과수 폭포도 볼 건데 이과수 폭포에 갔을 때 난 이 선글라스에다가 요 셋업을 입을 거야. 탁 해놓고 나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갈 건데 거기는 하얘니까 완전 진한 옷을 입어야 돼. 요거 탁 세팅해놓고 그래서 세팅을 해놓은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27kg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행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남미 지역만 거의 한 7개월, 8개월을 가는데 그 남미 지역은 물론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들도 있지만 비포장 도로가 더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캐리어는 끌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캐리어 끌면 이제 어깨 나간다고. 그래서 배낭을 맸던 건데 배낭도 어려워요. 이걸 메고 걷다 보니까 너무 무게가 이제 여기 그래서 그 욕심의 무게를 제가 덜기로 했어요. 이제 아르헨티나를 돌고 그다음 볼리비아로 딱 들어갔을 때 안 되겠다.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해서 거기서 이제
다 풀어서 내가 진짜 입을 만한 거 빼놓고는 이제 거기서 제 첫 장사를 합니다. 이제 그냥 돗자리 깔고 이제 이 옷을 다 팔았어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놀스페이스 위아래 저지 세트, 밀리터리 저지 세트, 그 이과수 폭포에 갈 때 입으려고 했던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아예 한국에서 뉴질랜드 갔을 때 산 새 옷이에요. 거의 새 옷이나 마찬가지. 24만 5천 원 주고 산 셋업을 그 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슬픈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판 돈으로 그날 엄청나게 맛있는 저녁을 먹었는데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걸 보면 지금도 쓸 수 있는 것, 지금도 내 마음에 너무 쏙 드는 물건들만 남았어요, 배낭에. 그게 제가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이제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내 등이나 내 집이나 내 방이나 내 가방에 채우는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오래오래 써서 버릴 필요가 없는 물건으로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딱 그때쯤이었고,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 가방에 남는 것도 있고 다시 나가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남는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지금도 여전히, 지금 그게 벌써 7년이 흘렀거든요. 7년이 흐른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습관들이 또 저한테 다행히 남아서 지금도 제로 웨이스트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나한테 행복감을 얼마나 주는가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경험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행 중에서도 엄청 많이 본 영화거든요. 이 영화 제목 얘기해도 되겠죠? 네,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고요. 1999년도 영화예요. 근데 제가 브래드 피트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성향이 좀 드러날 수는 있는데, 저는 좋아하는 거는 계속 다 봐요. 이 사람이 어떤 걸 찍었다면 단역으로 나온 것부터 주인공으로 나온 거, 내가 카메오로 나온 것까지 다 봅니다. 그 브래드 피트 영화는 다 봤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욕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예요. 대신에 엄청 폭력적이어서 19세 영화니까 그 폭력적인 걸 견딜 수 있는 분들이 보시기를 바래요. 근데 또 보게 되면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아까 그 광고 보는 것처럼 뭔가를 찾는 재미도 있는 영화예요. 네, 어찌됐든. 근데 거기에서 이 브래드 피트가 했던 이 대사가 뭐냐면, 네가 가진 게 언젠간 너를 덮쳐버릴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저는 제로웨이스트 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그런 대사여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됐고요. 이거 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게 뭐냐면, 제가 또 한국에서 안 했던 것들을 하게 됐는데 산을 좋아하게 됐어요. 남미를 갔다 보니까. 남미는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는 해발고도가 한 4,700에서 4,8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인데요. 올라가니까 짐이 줄어도 더 무거워요. 올라가니까. 여기가 지금 안 가팔러 보이지만 굉장히 가파른 곳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사진에 엄청 많이 찍혀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 보면은 같이 사진 서로 찍어주는 친구들이나 일행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데, 그 일행들이 항상 그랬어요. 너 보면 항상 이러고 있다고. 네, 이러고 있는 사진들이 많고, 이거는 그래서 내가 물건을 고를 때 어떤 식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질이라는 잡지에 소개됐던 그 찾아가는 건데, 이거 제가 안 여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앞으로 옷을 산다면 어떤 옷을 사면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나에게 맞는 옷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재밌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쓰레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건 자체가 많아지고 내가 물건을 고르는 순간부터 이런 소비에 관련된 거에 빠지게 되니까 내가 소비에 앞서서 내 소비의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나의 취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취향이 있는 사람은 옷도 취향대로 고르고요, 가방도 신발도 음식도 음료도 내 취향대로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행이 아니라. 그래서 유행이 아닌 취향을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건강한 제로웨이스트 소비가 당연히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요거는 그냥 짧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 아직도 분쟁 지역이어서 좀 위험한 곳들도 있고 밤에는 총소리도 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와서요, 내가 뭔 정신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어떻게 거기를 걸어서 여행을 했지? 이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저는 돈을 굉장히 아껴가지고 최대한 외국에 오래 있을 생각으로 어떤 나라든 가면 돈을 아끼면서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브라함 패스라는 그 성직자들이 이렇게 종교를 퍼뜨리고 다닌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지도상의 점선이지 길 위에서는 따로 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선만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도 트레킹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좀 많이 소통을 하게 됐고 이야기도 하게 됐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와서 봉사활동하거나 여기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자 아니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되게 봤던 특이한 아저씨는 미국 아저씨인데요. 안경 회사를 하던 아저씨고요. CEO인데 퇴직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쓰레기통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쓰레기통 만드니? 그냥 이 사람들한테 그냥 돈이 많으니까 복지로 장학금을 줘도 되고 집을 세워줘도 되고 막 학교를 세워줘도 되는데 왜 쓰레기통이야 했을 때, 그냥 그분은 조금 더 그런 좋은 것들은 또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고,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제대로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20년 뒤에 아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하고 계시던 아저씨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망했어 이러면 나는 평생 여기서 쓰레기통이나 점프하고 살 거야 그랬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볼리비아의 포토시라는 지역인데요. 광산 지역이에요. 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인데, 이 광산에 들어가려면 체구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체구가 작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12살부터 17살까지의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광부가 돼서 나중에 나오는 그런 데인데, 여기서 채굴된 거는 분명히 이제 좀 아직까지는 그 가치가 없는 것들을 채굴을 해서 이제 가공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가치 있는 걸로 훌쩍 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봉급을 받고 일하지도 못하고 그런 환경에서 일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환경조차도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분들이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관련된 이슈는 이런 채굴 때문에 이제 사막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런 지역들이어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저는 모르고 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도슨트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게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에서 어디서든 불평등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그 불평등이 또 환경과 관련이 되고 뭐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이 되고 내 주변 일까지도 다 연결되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아예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냥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만 해도 되게 확장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야기를 좀 유심히 듣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지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이건 이제 스페인 얘기인데, 스페인에 되게 특이한 사람들, 어떤 특이한 사람들이 있냐면, 제가 돈을 아끼면서 다녔다고 했잖아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되게 숙박비가 비싸요. 제 기준에 비쌌어요. 되게 그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에 들어가기 전에 어플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어요. 뭘 신청하냐면 소파를 신청을 해요. 이게 카우치 서핑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여행자들을 내 소파에서 재워주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게 별이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가면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는 그런 어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에 가니까 그건 공짜거든요. 너의 여행 경험을 들려줘, 나의 소파를 빌려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 빈 방이 있거나 나도 여행을 많이 가니까 나 여행 갔을 때 여기를 너가 써 이런 식으로 집을 오픈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재워줄게 하길래 옳다구나 하고 갔죠. 4박 5일 동안 이제 나는 숙박비 안 낸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호텔들이 막 이렇게 있고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뒤쪽에
이제 가서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약간 뭔가 나쁜 것들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막 이 드래그 머리 한 사람이 막 오더니 저한테 야, 너 스쿼트 찾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물어봤겠죠, 당연히. 그래서 스쿼트? 그러니까 저는 스쿼트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근데 얘가 뭘 피고 있었으니까 마약인가? 아니야. 나는 스쿼트 안 찾아. 난 내 친구 기다리고 있어. 이제 이러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으니까 걔가 이제 그 자기네 집에서 나와가지고 야, 일로 올라오면 돼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야,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다 사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여기 스쿼시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쿼시 뭐야? 그러니까 버려진 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지가 돼서 그 도시 자체 내에서 살기에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던 사람들은 다 그 왜 도시 바깥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원래 있던 지역은 너무 비싸지니까 빈집으로 방치가 되는데 심지어 그 빈집으로 방치된 곳에 몰래 들어가서 사는 거를 스쿼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쿼시에 저를 재워주겠다고 적선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몰래 들어와서 사는 주제에. 그래서 뭐야, 나 이런 데 잘못 왔나 했는데 이제 제가 그랬죠. 나 근데 나는 유심칩을 살 생각이 없어서 혹시 그 와이파이가 있으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걔가 아니야, 너는 못 써. 왜? 그러니까 나 해커거든. 내 거 쓰면 너 추적당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래서 걔 허락을 받아야지 열쇠를 받고 막 나가고 막 이래서 결국엔 제가 그냥 제 돈으로 걔네 집 열쇠까지 막 만들어주고 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 스쿼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물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몰래 들어와서 살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것도 자기네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개념도 너무 놀랬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 도시에서 어떤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냐면 일단 도시가 이렇게 죽은 도시가 되지 않게 얘네들이 그 빈집에 활기를 넘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가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서 조를 짜요. 그런 다음에 오늘 너네 조가 가서 돌고 와 이러면 뭘 도냐면 그 관광지 뒷골목에는 그 주방에서 나오는 그 뒷문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똑똑 하는 거예요. 거의 마감할 때쯤 돌아요. 그러면 그날 남은 음식들이나 재료들 있죠. 그것들은 버려져야 되는 것들인데 안 버리고 얘네가 가지고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자기네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저한테 저녁 때 야, 내가 저녁 줄 테니까 나와 하길래 내가 얘한테 무슨 저녁을 얻어먹나 하고 그래도 나는 돈을 아껴야 되니까 같이 나갔는데 정말 맛있는 리조또와 정말 싱싱한 사과와 바나나를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느꼈던 거죠. 도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또 이렇게 많구나를 거기에서 한 이틀 동안 돌면서 또 보게 된 거죠. 이 얘네들의 활동이 옳다, 뭐 그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시 곳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소외되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불법들도 자행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고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의 색다른 공동체들도 있구나를 또 느끼고 왔던 이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또 생뚱맞은 얘기긴 한데 저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꼭 배낭여행을 가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알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로 알지 못하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통해서 단촐하고 간결한 삶을 사는 방법을 제가 익혔고 이걸 좀 알리자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게 제로웨이스트.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체념보다는 어떻게든 해보자 하는 그런 실천들 그리고 이게 당연하니까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던 것들에서 아니야 이거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는 그런 물음들도 꼭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생활 반경을 넓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경과 관련된
이런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혹시 환경에 관심이 가져지시거나 제로웨이스트 활동에 관심이 가져지시거나 쓰레기 문제 해결에 관심이 가져지신다면 이것들 중에 한 개라도 먼저 좀 해보시고 한 개 중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음 거 먼저 하시고 그래서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요즘에 뭐 지속 가능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다이어트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 운동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생각을 달리 했을 때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면서 사는 제 삶이 되게 그런 방식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어떻게 맨날 그렇게 쓰레기를 안 만들고 살 수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매일 하면 돼요. 그냥 습관처럼 매일 하면 돼요. 그냥 매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매일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 살을 뺄 때 작심삼일을 하잖아요. 3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다시 3일 정도 하고 이 간격을 좀 줄이면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작심삼일을 한 번씩 하자. 이게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게 마지막 그 카운트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것 중에 1%만 자급자족하려고 노력하고 1%만 거절하고 그리고 1% 정도는 조금 더 공감하고 1%는 실천해보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분명히 1%가 다 같이 합쳐서 엄청 큰 변화랑 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로웨이스트 쓰레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하지만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요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This is not a drill. My name is Greta Thunberg. We are living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Our climate is breaking down. Children like me are giving up their education to protest. But we can still fix this. You can still fix this. To survive, we need to stop burning fossil fuels. But this alone will not be enough. Lots of solutions are talked about. But what about a solution that is right in front of us? I'll let my friend George explain. There is a magic machine that sucks carbon out of the air, costs very little, and builds itself. It's called a tree. A tree is an example of a natural climate solution. Mangroves, peat bogs, jungles, marshes, seabeds, kelp forests, swamps, coral reefs, they take carbon out of the air and lock it away. Nature is a tool we can use to repair our broken climate. These natural climate solutions could make a massive difference. Pretty cool, right? But only if we also leave fossil fuels in the ground. Here's the crazy part. Right now, we are ignoring them. We spend 1,000 times more on global fossil fuel subsidies than on natural-based solutions. Natural climate solutions get just 2% of all the money used on tackling climate breakdown. This is your money. It is your taxes and your savings. Even more crazy, right now when we need nature the most, we're destroying it faster than ever. Up to 200 species are going extinct every single day. Much of the Arctic ice is gone. Most of our wild animals have gone. Much of our soil has gone. So what should we do? What should you do? It's simple. We need to protect, restore, and fund. Protect. Tropical forests are being cut down at the rate of 30 football pitches a minute. Where nature is doing something vital, we must protect it. Restore. Much of our planet has been damaged. But nature can regenerate, and we can help ecosystems bounce back. Fund. We need to stop funding things that destroy nature and pay for things that help it. It is that simple. Protect, restore, fund. This can happen everywhere,
Many people have already begun using natural climate solutions. We need to do it on a massive scale. You can be part of this. Vote for people who defend nature. Share this video. Talk about this. All around the world, there are amazing movements fighting for nature. Join them. Everything counts. What you do counts.